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강의를 맡은 비상교육평가실장 이치우입니다. 바로 어제 6월 모의평가가 치러졌죠. 시험 결과에 따라서 성적을 잘 받은 학생들은 참 만족해 할 터이고요. 성적이 잘 안 나온 학생들은 어떻게 해요? 상당히 좀 실망스럽겠죠. 근데 하지만 별 문제가 안 되죠. 왜냐하면 이제 입시가 끝난 게 아니라 아직 진행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6월 모의평가의 성적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자신의 위치를 좀 진단해 보고요. 목표 대학에 가기 위해서는 어떤 지원 전략을 세워야 될지, 그리고 수능 공부는 또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수정을, 계획을 좀 새롭게 하는 그런 기회를 좀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6월 모의평가에 대한 모든 것을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등급 컷에서부터 앞으로 향후 수능 학습 전략까지 모든 것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특강 끝날 때까지 우리 수험생들이 좀 많은 정보들을 좀 받아갔으면 좋겠고요. 바로 지금부터 기재계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6월 모의평가의 분석과 2016 수능 대비 전략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인 강의를 좀 한번 시작해 볼까요? 자, 먼저 6월 모의평가의 분석부터 시작을 해볼 텐데요. 먼저 우리 학생들이 좀 많이 들어본 내용일 텐데요. 6월 모의평가에 이제 수험생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6월 모의평가는 실제 수능 시험을 준비하는 이제 그 평가원에서 출제한 금년 첫 모의평가의 시험인데요. 금년 수능 시험에 학생들의 학력 수준을 좀 파악을 할 수가 있고요. 실제 수능의 난이도 출제를 위해서 좀 자료를 수집을 하겠죠. 그리고 수험생 입장에서는 수능의 출제 유형, 그리고 EBS의 연계 방향 등을 좀 알 수가 있겠고요. 6월 모의평가는 졸업생이 참가를 했죠. 그래서 현재까지는 이제 고3 수험생들만 시험을 치렀었는데, 재학생 집단으로 제한됐던 만큼의 이제 금년에 실제 실전을 치를 고3 재학생, 그리고 졸업생까지 모두 포함하는 시험으로서의 큰 의미가 있다는지 볼 수 있겠고요. 세 번째로 각 영역별로 자신의 위치를 좀 진단해야 되겠죠. 수능 시험이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이렇게 4개 영역이 치러지는데요. 자신이 잘하는 영역과 좀 부족한 영역, 그리고 이 2개 영역 간의 차이는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수시 모집에서 자신이 이제 좀 희망하는 대학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 등급 달성이 가능할지 등등을 좀 확인해야 되겠고요. 네 번째로 수시 최저학력 기준도 중요하지만 수능의 꽃은 이제 정시죠. 그래서 정시 모집의 진학 가능성도 좀 진단해야 되는데요. 현재 성적으로 갈 수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성적에서 성적을 좀 얼마 정도 올리면은 목표 대학에 진학이 가능한지 이 점을 좀 알아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니 해도 앞으로의 수능 학습 계획을 어떻게 해야, 그리고 목표 영역에 가기 위해서는 또 점수를 어느 정도 받아야 될까, 이런 정도를 좀 알아보고 계획을 세우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6월 모의평가의 출제 경향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는데요. 먼저 시험의 난이도와 지난해 수능하고 비교해서 어느 수준이었는지를 화면을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네, 6월 모의평가의 난이도를요, 지난해 수능하고 좀 비교를 했는데요. 먼저 국어 영역입니다. A형은 지난해 수능과 비슷하거나 약간 쉽고요. B형은 좀 많이 쉽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개의 1등급의 예상 등급 컷은 둘 다 98점으로 봤고요. 수학은 A형이 지난해 수능하고 좀 비슷하고요. B형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1등급 예상 컷을 A형은 96점, B형은 93점 이렇게 이제 비교를 했고요. 영어 영역은 지난해보다 쉽습니다. 그래서 1등급 예상 등급컷 보이시죠? 100점 만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기에는 100점 만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사회탐구 영역은 지난해보다 어렵습니다. 과목이 이제 10과목이다 보니까 1등급 예상 컷이 46점에서 48점 정도까지 이렇게 좀 보여진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과학탐구는 지난해와 난이도가 비슷한데 역시 이제 8개 과목인데 1등급 등급 컷은 이제 43점에서 46점까지로 나타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가장 먼저 이제 국어 과목부터 좀 구체적인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제 경향 분석에 국어 과목부터 구체적인 과목 분석에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5년에 6월 모의평가의 국어 영역, 지난해 수능 체제하고 좀 비슷하게 출제가 됐는데요.
지난해하고 비교해 볼 때 이제 독서와 문학 영역에서 세부 영역의 이제 제재하고 갈래 구성 등이 조금 차이가 났고요. 그다음에 지문의 숫자가 조금 더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6월 모의평가의 독서 영역의 경우에는 A형은 인문, 사회, 과학, 기술, 제재 이제 4개 영역의 제재로 이제 구성이 됐고요. B형의 경우에는 인문, 그리고 사회, 법하고 사회, 그다음에 과학 이렇게 이제 4개 제재로 나눠지는데 인문 A형에 비해서는 인문 B형의 경우에는 이제 기술 지문이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2015학년도에 출제되었던 예술 제재는 이번 6월 모평에는 출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 문학의 경우에 특히 이제 2015 수능하고 비교할 때 갈래 수나 이 지문의 문항수 측면에서 아까 변화가 크다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선 A형, B형 모두 이제 지문 수가 각각 5개 지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5 수능에서는 1개의 갈래, 그러니까 현대 소설이 한 갈래죠. 여기에서 이제 A, B형이 공통이 출제가 됐는데 이번 6월 모의평가에서는 2개 갈래입니다. 2개 갈래, 현대 시와 극. 여기 2개 갈래에서 이제 A, B형 공통 문제가 출제됐다는 게 좀 특징으로 볼 수 있는데요. EBS 교재의 연계는 이제 70% 내외로 문항수 기준으로 되고 있는데 A형과 B형 모두 국어에서는 71%로 이제 출제가 됐고요. 독서의 경우에는 A형과 B형 모두 이제 공통 제재가 사회인데요. 사회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영역이 EBS 교재와 연계돼서 아마 연계가 아주 풍성한 국어 출제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문학의 경우에는 이제 지문의 작품 중에 공통형인 현대시의 한 작품을 제외한 모든 작품이 또 EBS 교재하고 연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국어는 EBS 연계율이 상당히 높았던 과목으로 지금 보여집니다. 지금 제가 난이도를 추정하기에는 뭐 아까도 좀 훑어봤습니다만 지난해 수능에 비해서는 약간 그 A형은 좀 비슷하고 쉽고요. B형은 지난해보다는 조금 더 쉬운 수준으로 출제가 됐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는데요. 좀 구체적인 특징들을 화면을 보시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어 A형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어 A형의 출제 경향인데요. 먼저 이제 화법 보면요. 다양한 형식의 이제 자료를 활용해서 화법의 개념, 원리, 과정 등에서 이제 묻는 문항이 출제가 됐고요. 작문에서는 다양한 작문 상황을 좀 설정해서 출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글쓰기의 전 과정에 걸쳐 글을 쓰는데 요구되는 사고 능력을 평가하는 유형 위주로 출제가 됐고요. 문법에서는 교과서에서 다룬 주요 내용이나 원리를 바탕으로 해서 국어에 대한 기본 지식과 탐구 능력을 평가하는 문항이 출제가 됐고요. 독서는 4지문 체제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재별로 성격이 뚜렷한 글을 소재로 해서 다양한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서 유형들이 다양한 측정하기 위한 유형들이 이제 고르게 출제됐다고 볼 수 있고요. 문학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5지문 체제로 지문이 구성됐는데 갈래별 특성에 따라서 이제 대표적인 문제 유형들이 출제가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이사항을 좀 살펴보시면요. 아까 보셨던 것처럼 문학 영역이 이제 한 지문에서 원래 4지문이었는데 5지문으로 구성이 됐고요. 2작품으로 지문이 구성된 현대시가 공통 문제 A-B형 공통으로 출제됐다는 것이 조금 특징으로 볼 수 있고요. 난이도는 지난해 수능에 비해서 A형은 좀 비슷하고 약간 쉽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A형 난이도는 좀 평이한 수준으로 볼 수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EBS 교재와의 연계율이 상당히 높은 편인데 연계 방식 면에서는 EBS 교재의 지문하고 그다음에 이제 작품 그 관련되는 자료, 이 문제 상황 등을 고르게 조금 활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국어 B형을 좀 살펴볼까요? 국어 B형은 A형에 비해서는 조금 더 어렵게 출제가 되죠. 왜냐하면 국어 B형은 이제 인문 계열 학생들을 위한 시험이기 때문에 자, 국어 B형의 경우에는 화법과 작문 2, 독서와 문법 2, 그리고 문학 2 교과서를 이제 주요 내용으로 하는데요. 다양한 소재의 지문하고 자료들을 주로 이제 해서 문항이 구성되고 실제로 이제 국어 교과의 교육 과정에서 제시된 기본 지식과 기능들에 대한 탐구 및 적용 능력을 측정해야 할 문제들이 많이 출제된다고 보여지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독서하고 문학 영역은 이 각 제재나 갈래다는 대표적인 모형들이 좀 고르게 출제됐는데 국어 A가 이제 주로 출제되는 것이 원 과목이죠. 이 원 과목하고 투 과목에 이제 조금 그 기본적인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공통 문항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전통적으로 15개 공통 문항이 출제가 되는데요. 국어 B형을 조금 더 이제 상세하게 알아보기 위해서 특징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죠.
네, 국어 B형의 출제 경향인데요. 화법은 교과서를 바탕으로 해서 다양한 형식의 자료를 활용해서 담화 유형에 대한 이해나 적용 등을 이제 평가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작문은 글쓰기의 기본 원리를 구체적인 이제 글쓰기 상황에서 적용하는 문제들을 통해서 실질적인 글쓰기 능력을 평가하려는 문항들이 출제가 됐습니다. 문법에서는 이제 교과서를 바탕으로 국어 규범이나 국어의 역사 등에 대해서 이해 및 적용 능력을 평가하는 문제들이 출제가 됐고요. 독서는 이제 각 지문의 정보나 자료를 이해하고 분석하고 종합하고 적용하고 추론하고 비판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평가하는 문제들이 출제가 됐습니다. 문항에서는 뭐 계속 나옵니다만 5지문 체제로 지문이 구성됐고요. 갈래별 특성에 따라서 대표적인 문제 유형들로 출제가 됐습니다. 자, 특이사항 보시죠. 문학 영역에서 한 지문 늘어났죠. 그래서 독서 영역에 또 하나는 이제 독서 영역의 4지문 중에서 사회 제재가 2개 지문이 출제된 것이 좀 특징이라고 보여지고요. 난이도는 지난해 2015 수능에서는 국어가 변별력이 매우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어 B형에서는 이제 지난해보다 쉬운 수준으로 출제가 됐고요. 근데 하지만 1등급 구분 점수는 이제 98점 정도로 높게 좀 보고 있습니다. EBS 연계 상황을 좀 보면요. EBS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국어는 연계율이 매우 높은 편인데 EBS 교재, 지문 작품 그리고 이제 관련 자료, 문제 상황들이 국어 A형과 똑같이 이제 활용되는 그런 양식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수학 영역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수학 영역은 전체적으로 이제 2015 수능과 아주 유사하게 출제가 되었는데요. 다만 이제 공통 문항의 그 출제 경향이 좀 달라진 모습입니다. 원래 이제 수학의 공통 문항이 전체가 이제 4문항이 지난해 수능까지 출제가 됐는데 금년에 이제 한 문항이 늘어나서 이제 5문항으로 출제가 됐는데요. 뭐 이런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출제 범위가 수학 같은 경우에는 전 범위가 아니고요. 수능의 출제 범위가 이제 조금 더 실제 범위가 아니라 줄기 때문에 2015 수능보다는 수학 원 문항에서 한 문항이 더 이제 출제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2015 수능에서 출제되지 않았던 그 무한 등비급수의 도형의 활용 문제하고 이제 B형에서 단독으로 출제됐던 수열의 증명 과정 완성하는 문제, 이 문제가 이제 AB형 공통 문항으로 이제 새롭게 출제된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2015 수능에서 공통으로 출제됐던 로그의 실생활 문제, 그 다음에 행렬의 합답형 문제, 이런 2문항은 지금 출제가 되지 않은 게 또 특징으로 볼 수 있고요. 세트형 문항은 지난해 수능하고 똑같이 지금 동일하게 AB형 모두 출제가 된 것이 또 하나의 특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6월 모평의 수학의 전반적인 난이도 어땠을까요? 네, 평이한 문항으로 출제가 됐는데 뭐 어쨌든 지난해 수능의 난이도가 수학이 워낙에 난이도가 없었기 때문에 지난해 수학보다는 조금 더 어렵게 이제 출제가 됐다고 볼 수 있는데요. 고난도 문항이 조금 이제 출제가 돼서 만점자 비율은 좀 평이하지만은 지난해 수능보다는 조금 어려워서 고난도 문항으로 만점자 비율은 다소 좀 낮아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저희가 보기에는 수학 A형은 지금 1등급 컷이 한 96점 정도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수학의 B형은 93점 정도로 볼 수 있는데요. 수학 A부터 금년 6월 모의평가의 특징을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죠. 네, 수학 A의 출제 경향입니다. 수학 1을 보시면요. 단원별로 이제 고르게 출제가 됐는데 로그와 로그 함수 단원에서 최고난도 문항이죠. 예, 대표 문항입니다. 30보 문항이 출제가 됐고요. 그림 또는 그래프를 이용하는 문제가 이제 7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선다형 1에서 6번까지의 문제는 모두 수학 1에서 출제됐던, 이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출제 범위가 전 과정이 아니라 정해져 있기 때문에 뒷 과정에 출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시면 되겠고요. 미적분과 통계 기본에서는 총 10문제가 출제됐는데 단원별로 5문항씩 좀 고르게 출제가 됐다고 볼 수 있고요. 합답형 보기 문항은 주로 출제가 되었는데 지금 6월 모평에서는 출제가 되지 않았고요. 다항함수의 미분법 단원에서 이제 21번 문제인데요. 고난도 문항이 나왔습니다. 이 문제가 상당히 변별력이 좀 있어 보이고요. 특이사항을 좀 살펴보시면 기본적인 개념 이해 정도만 평가하는 평이한 수준의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요. 풀이 과정이 상대적으로 이제 풀이 과정이 좀 복잡하거나 까다로운 문제는 안 나왔다고 봐야 되겠죠. 공통 문항 개수가 총 5개로 지난해보다 한 문항이 더 많았다는 게 특징으로 볼 수 있고요. 2015 수능에서 출제되지 않았던 유형이 이제 공통 문항으로 출제된 것도 또 하나의 특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난이도는 아까 제가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쉬운 수능 기조를 좀 반영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평이하게 출제되는데 다만
변별력을 위해서 대표 고난도 문항 번호죠. 30번이 까다롭게 출제됐기 때문에 만점자 비율은 다소 이제 적을 거로 보여지고요. EBS 연계 자체는 평가에서 70% 내외로 이제 연계를 해서 실제로 70%딱 30문항 중에서 21문항이 이제 연계가 됐는데요. 사실은 수학은 아무리 연계를 높이더라도 사실은 이 다른 교재에도 문제들을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에 체감 연계가 좀 상당히 낮은 편이죠. 그래서 이제 수학은 상대적으로 체감 연계율은 조금 더 낮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수학 B형으로 한번 가볼까요? 네, 수학 B형은 수학 1에서 10문제, 그리고 이제 수학 2에서 10문제, 적분과 통계에서 5문제, 그리고 기하 벡터에서 5문제가 출제되죠. 역시 이제 시험 범위가 전 범위가 아니라 뒷부분이 지금 없기 때문에 문항수가 고르게 출제되지는 않았는데요. 공통 문항은 아까 5문제로 말씀드렸죠. 근데 2015보다 한 문제가 더 많은데 출제 범위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좀 다르기 때문에 수 1에서 출제된 문항수가 많아서 공통 문항수가 좀 많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최근에 수능의 기조가 쉬운 수능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난이도도 수학 B형도 조금 쉽게 출제가 됐는데, 다만 이제 2015 수능 말씀드렸지 아까 그 수학에 워낙에 이제 변별력이 없었는데 특히 이제 수학 B형의 변별력이 더 없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조금 고난도가 문항이 좀 있었는데 대표적인 30번 문항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1등급을 가르는 문항은 30번 문항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그 수학 B형도 6월 모의평가의 특징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화면을 보시면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네, 수학 B형입니다. 출제 경향을 보시면 수학 1에서 비교적 평이한 문제들은 이제 출제가 됐는데요. 계속 나옵니다만 공통문항 5문항으로 출제가 됐고요. 이 5문항 이외에 B형 문항에서 수학 1에서 단독으로 또 5문항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로그와 로그 함수 단원에서 상용 로그의 지표와 가수의 성질을 이용하는 문제가 고난도 문제입니다. 20번 문제로 출제가 됐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수학 2에서는 고난도 문항으로 출제된 한 문항이 있습니다. 29번 문제인데요. 함수의 극한과 연속 문제입니다. 이제 이 문제가 어려웠고 나머지 문항은 이제 비교적 수2에서는 좀 까다롭지 않은 수준으로 출제가 좀 됐다고 볼 수 있고요. 적분과 통계에서는 최근 자주 출제되는 유형이 이제 적분법 단원인데 여기에서 역시 이제 최고난도 문항입니다. 30번 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기와 벡터는 상대적으로 이제 평이한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좀 까다롭게 출제되는 공간 도형과 공간 좌표 그리고 벡터 이 단원이 출제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조금 체감 난이도가 쉬웠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특이사항으로 보시면 공통 문항 개수가 이제 5개 한 문항 더 많았다고 보여지죠. 그리고 이제 2015 수능에서 보지 못했던 문제들이 이제 공통 문항 유형으로 나온다는 걸 특징으로 볼 수 있고요. 난이도는 뭐 수학 가지고 전반적으로 평이하다고 그러면 우리 수험생들이 저한테 좀 뭐라 그러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절대적인 난이도로 보면 좀 평이하게 출제가 됐는데 기본적으로는 2015 수능보다는 워낙 쉬워서 조금 더 약간 어렵게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난도 한두 문항이 결국 이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좀 좌우를 할 것 같고 전반적으로는 쉽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수학 A형하고 똑같습니다. 수학 B형은 연계되는 문제들이 대부분 이제 평이한 문제 좀 출제됐고 또 수학 자체에서 EBS 연계를 사실은 이제 느끼기에는 쉽지가 않죠. 다른 교재에도 같은 유형이나 문제들이 많이 출제되기 때문에 그래서 체감 연계율은 그렇게 높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영어로 한번 가볼까요? 6월 모의평가의 영어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는데요. 영어는 기본적으로 이제 수능 체제가 정해져 있죠. 45문제인데 듣기하고 이제 말하기 문항이 17문항이고 독해가 이제 28문항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전체 45문제 중에서 이제 3점 배점 문항이 10문항이고요. 2점 배점이 이제 35문항인데 이번 그 시험에서 보면 듣기는 이제 2015 수능에서 출제됐던 목적 추론 대신에 이제 의견 추론이 출제되는 게 조금 이제 다른 거고요. 세트 문항은 한 담화문을 이제 2문항이 출제되는 그리고 2번 들려주죠. 이제 이거는 이제 똑같이 좀 출제가 됐고요. 2015 수능에서는 주제 추론 그리고 이제 언급되지 않은 것 파악 뭐 이런 정도 출제가 됐는데 지금 이제 이번 시험에서는 목적 추론 그다음에 언급되지 않은 파악 등으로 이제 문항이 조금 달라진 것이 조금 특징이라고 좀 볼 수 있는데요. 독해 부분으로 좀 넘어가서 보면 세부 내용 파악하는 유형이 네 문제 정도 출제됐고요. 빈칸 추론은 빈칸 연결어를 추론하는 것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4문제가 출제됐습니다. 전통적으로 영어에서는 이제 빈칸 추론 문제가 그 고득점을 저하는 문제였는데 빈칸 추론 문제가 많이 줄어들면서 이제 난이도 부분도 상당히 많이 조금 낮아지는 그런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장문 문제는요, 지난해 수능과 마찬가지로 두 세트가 출제가 됐는데, 세부 문항도 뭐 지난해하고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반적인 난이도는 이제 지난해 수능보다는 조금 더 쉽게 출제가 됐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지문의 길이나 단어의 수준은 지난해하고 비슷한데, 선택지의 좀 까다로운 정도가 지난해보다 덜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난이도는 조금 더 쉽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고요. EBS 교재 연계율이 73.3%입니다. 그래서 이제 연계 자체의 문항수 기준으로 보면 지난해보다 훨씬 더 연계율이 많이 늘었다고 볼 수 있고요. 사실은 이제 그 대입 파악이나 세부 정보를 파악하는 문제가 좀 문제가 됐죠. 해석본을 암기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문제는 EBS 교재 지문을 그대로 반영을 해서 출제를 하지 않고 소재라든지 주제라든지 유사한 지문을 활용하는 문제들이 좀 출제됐다는 게 좀 특징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이 연계 방식에서는 지문을 활용해서 문제 유형을 변형하는 방식이 사실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사실은 EBS 지문이 계속 이제 뭐 중요한 것만은 틀림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전반적으로 6월 모의평가의 이제 그 특징을 화면으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화면 보시죠. 네, 6월 모의평가 영어인데요. 출제 경향, 듣기하고 말하기 보면 세트 문항, 지난해하고 마찬가지로 한 담화문에 두 문항이 출제되는데, 예, 출제가 됐고요. 세트 문항을 포함해서 듣기 말하기 17문항. 그 다음에 지난해 수능에서 출제됐던 목적 추론 대신 의견 추론이 출제됐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읽기 쓰기 문제는 28문항인데요. 네, 주제 추론이 한 문항 줄어드는 대신에 목적 추론이 출제됐고요. 요지 추론이 출제되지 않는 대신에 필자가 주장하는 바 추론, 이렇게 이제 새롭게 출제됐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특이사항을 한번 보시면 지난해 수능과 마찬가지로 어휘 문제와 어법 문제가 각각 하나씩 출제가 됐고요. 전반적으로 좀 평이하게 출제가 됐다고 볼 수 있고요. 장문이 2015 수능처럼 두 세트가 5문항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해석본 암기에서 시험 치는 걸 좀 개선하기 위해서 대입 파악이나 세부 정보를 묻는 문항은 EBS 교재 지문 그대로 안 쓰고요. 주제나 소재 요지가 유사한 다른 지문을 활용하여 출제했다는 것이 특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난이도는 전반적으로 유형 자체가 쉽기 때문에 출제된 지문도 사실은 많이 평이하고 해서 상당히 좀 쉽게 출제가 됐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2015학년도 수능보다도 더 쉽게 출제가 됐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EBS 연계율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높습니다. 그죠? 국수형 중에 가장 높은데 73.3%를 보여지고 있고요. 주제나 소재 등을 이제 연계하는 간접 연계 방식의 비율이 좀 증가했다는 게 좀 특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사회 탐구로 한번 가볼까요? 네, 6월 모의평가 사회 탐구를 보시면은요. 6월 모평이 이제 과목의 사회 탐구는 10과목인데 과목이 많긴 하지만 대체로 이제 이 과목들을 좀 종합해 보면 지난해 수능에 비해서는 전반적으로 좀 어렵게 출제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EBS 연계율은 70.5% 정도인데 이 연계가 사실은 다른 시험에 비해서는 6월 모평에서는 EBS 연계율이 조금 더 이제 높고 체감 연계율도 조금 더 학생들이 많이 느낄 수 있도록 출제된 건 좀 특징으로 볼 수 있는데요. EBS 연계 문항은 이제 개념이나 자료를 연계하거나 또는 문항 유형이나 자료를 좀 변형하거나 또는 응용하는 방식으로 이제 많이 출제가 됐는데요. 지난해 수능에 비해서 이제 직접 연계를 체감할 수 있는 문항,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것들이 조금 비중이 많이 증가한 게 높아진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자료와 문항들도 많이 좀 출제가 됐고요. 기출된 미리 나와 있던 수능 문제들을 조금 이제 새롭게 변형하는 문제들이 조금 더 출제된 것이 특징으로 좀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이제 지도라든지 그래프, 삽화, 도표라든지 유물 사진 등을 이제 다양한 자료를 이용해서 문항을 구성하는 것이 좀 특징이고요. 또 이제 사회탐구에서 놓칠 수 없는 것이 시사와 관련된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된 소재와 관련되는 활용되는 문제들이 많이 출제됐다고 볼 수 있는데요. 복잡한 자료를 분석하거나 또 여러 개념을 복합적으로 묻는 좀 까다로운 문항이 있죠. 이게 아마 1등급을 가르는 한두 문항 정도일 텐데 이런 문제들도 일부 출제됐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전반적인 사회 탐구의 주요 특징 화면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화면 보시죠. 네, 사회 탐구인데요. 출제 경향은 개념 확인형 문항과 자료 분석형 문항 출제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자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좀 활용을 해서 기출 문제 유형을 좀 변형한 문제들이 출제가 됐고요. 다양한 자료를 활용한 문항 구성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시사적인 내용이나 일상생활과 관련되는 문제도 좀 출제가 됐습니다. 자, 이제 고난도 문항을 제가 얘기는 하는데 뭐 다 읽어드릴 수는 없지만 이 두 문제를 우리 수험생들이 두 문항씩 한번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은 사회탐구에서도 전반적으로 한 17, 18문항은 쉽게 출제가 되는데 나머지 두세 문항이 1등급을 가르는 고난도 문항으로 출제가 되는데 여기 보시는 각 과목별로의 이제 문항 번호들은 조금 이제 메모에 두셨다가 나중에 한번 풀어보시면은 고난도 문항을 좀 해결하면서 고득점을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난이도는 2015학년도 수능보다 아까 말씀드렸던 좀 어렵게 출제가 된 부분이 있고요. EBS 연계는 70.5%로 연계됐는데 주로 이제 개념 원리나 지문이나 자료 이 핵심 제재가 EBS와 관련되는 내용들을 이제 활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문항을 변형하는 또는 이제 재구성하는 방법 이런 방법들이 전통적인 방법입니다. 이런 방법들이 EBS 연계로 활용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6월 모의평가 분석 이제 마지막에 이제 과학탐구로 넘어가 볼까요? 과학탐구는 대체로 이제 지난해 수능하고 비슷한 난이도로 좀 출제가 됐는데요. 교과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 문제부터 시작해서 자료 해석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만 이제 풀 수 있는 능력까지 다양한 능력을 좀 재는 그런 문제들이 좀 출제된 것이 좀 특징인데요. 이 난이도가 사실은 과학탐구는 그 고난도 문제가 기본적으로 이제 몇 문항씩 있기 때문에 쉽지만 않았을 것 같은데요. 실생활과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좀 실험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좀 다양하게 활용해서 출제한 것이 좀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평가원에서는 이제 EBS 교재와 관련되는 걸 70% 연계한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제 70% 연계로 출제가 됐는데 많은 문제들은 기출 문제에서 나왔던 문제들이 이제 그대로 반복돼서 출제가 된 것이 또 한 가지 특징으로 볼 수 있고요. EBS 교재를 많이 본 학생들은 이번 이제 뭐 과목마다 조금 다르긴 하지만 과학탐구에서는 상당히 조금 좋은 점수를 받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좀 해봅니다. 과학탐구 영역의 주요 특징 이제 화면으로 좀 정리를 했는데요. 화면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출제 경향인데요. 과학탐구 평이한 문제들이 이제 주로 출제가 됐고요. 상위권의 변별력을 위해서는 이제 고난도 문항이 적정하게 배분됐다는 게 특징으로 볼 수 있고요. 개념의 이해나 적용 능력 또 이제 자료 분석이나 해석을 묻는 문항들이 좀 출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교과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면 풀 수 있는 문항들을 출제가 됐는데 전반적으로 난이도가 좀 평이하긴 하지만 그래도 고난도 문제를 기본적으로 좀 뒀다고 볼 수 있는데요. 고난도 문항을 보시면 아까 사회탐구와 마찬가지인데요. 이 문항들은 실제로 20문항 중에서 두세 문항으로 대부분 이제 변별력을 가르기 때문에 이 문제들을 잘 연습을 해 두시면 실제로 고득점을 받으면서 1등급으로 올라설 수 있는 문항들이기 때문에 메모를 해 두셨다가 이 시간 이후에 꼭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난이도는 전반적으로 지난해 2015 수능하고 좀 비슷하게 출제가 된 부분이 있는데요. 과목마다 조금 이제 다르긴 할 것 같습니다. EBS 연계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70%를 유지하고 있는데 EBS 연계가 지금 근본 6월 모평은 확실하게 EBS 연계가 많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국어도 마찬가지지만 이 과학탐구에서는 EBS 교재를 통해서 좀 공부를 구체적으로 했던 학생들은 아마 조금 상당히 많이 유리하고 점수를 잘 받지 않았을까 이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과목별로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출제 경향에 관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총괄적으로 과목별로 조금 더 한 번 더 요약하면서 정리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과목별로 주요 핵심 사항들이 좀 어떤 내용들인지 화면으로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짧게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국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어 A형입니다. 2015 수능 A형과 비슷하게 이제 약간 쉽게 출제가 됐고요. B형은 어려웠던 수능 B형에 비해서는 쉬웠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A, B형 모두 문학 영역이 내지문 체제로 출제가 됐고요. 이번 시험은 2005는 내지문 체제였는데 이번 시험은 5지문으로 바뀌어진다는 게 특징이고요. A, B형 공통 문항이 15개입니다. 그죠? 화법에서 2개, 작문 2개, 문법 2개, 독서 4개, 문학 5개. 이게 수능과 동일하게 아마 바뀌지 않을 것 같습니다. 출제된 걸 특징으로 볼 수 있고요. 독서 영역에서는 사회제재가 그리고 문학 영역에서는 현대시와 극이 공통으로 출제됐다는 게 특징으로 볼 수 있고요. 수학을 한번 요약해봤는데 수학은 A형, B형 모두 전반적으로 평이한 수준으로 출제됐다고 보는데요. 지난해 수능에 비해서는 그래도 조금 더 어렵거나 좀 비슷하게 출제됐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공통 문항 개수가 4문제에서 5문제로 한 문제가 더 늘어난 게 좀 특징으로 볼 수 있고요. 이게 한 가지 좀 특징적인 거죠.
2015 수능에서 출제되지 않았던 무한 등비 급수의 도형에 대한 활용 문제, 그리고 B형에서만 출제됐던 수열의 증명 과정의 문제가 A, B 공통으로 나왔다. 이런 부분들은 A형 학생들을 조금 더 참고를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공통 문항으로 출제됐던 로그 함수의 실생활 문제와 행렬의 합답형 문항, 이번에 출제되지 않았던 점도 좀 멤버를 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영어로 한번 가볼까요? 6월 모의평가의 영어를 좀 요약해보면요. 지난해 수능보다는 쉽게 출제됐는데 전반적으로 지문의 길이나 단어의 수준이 지난해 수능하고 좀 비슷한데 선택지가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좀 쉽겠다고 볼 수 있고요. 듣기에서 이제 목적 추론 대신에 이제 의견 추론이 출제됐다는 게 한 가지 좀 특징으로 보여지고요. 독해 문제는 2015 수능에서는 두 문항이 출제됐던 주제 추론이 한 문항 줄고 목적 추론이 출제된 것이 좀 특징으로 볼 수 있고요. 요지 추론은 없어지고 필자가 주장하는 바 추론은 된 게 한 가지 특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6월 모평 탐구 좀 정리해 볼까요? 탐구 정리해 보면 먼저 사탐은 전반적으로 2015 수능보다 어렵게 출제됐다고 그랬죠. 기본 개념 확인형 문제, 그리고 자료 분석형 문제 비중이 높고요. 기출 유형을 변형한 문제들이 2015 수능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출제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학 탐구는요, 전반적으로 지난해 수능하고 비슷한 게 출제가 됐는데 개념을 이해하거나 적용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문제들이 주로 출제가 됐고요. 2015 수능에서 다뤘던 개념, 그다음에 문항, 개념과 관련되는 문항들이 반복되어 출제된다는 거, 그리고 상위권 변별을 위해서 아까 보여드렸죠. 고난도 문제가 적절하게 안배된다는 것이 특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출제 경향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번에는 그 각 영역별로 등급 컷, 물론 이미 좀 등급 컷을 확인한 친구들도 있을 텐데요. 영역별 등급 컷을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어, 수학, 영어의 영역별 등급 컷을 알아보겠습니다. 화면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영역별 등급 컷을 보시면요. 괄호 안은 지난해 2015학년도 수능 등급 컷의 원점수고요. 괄호 밖에 있는 게 이제 이번 6월 모평의 등급 컷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먼저 국어 A는 1등급이 98, 2등급이 94, 3등급이 89고요. B형은 거의 대동소이하죠. 1등급이 98, 2등급이 95, 3등급이 89입니다. 자, 한 가지 특징을 보시면 괄호 안에 있는 국어 B형, 그죠? 지난해 수능이죠. 2015 수능인데 1등급이 91입니다. 2등급이 85. A형에 비해서 B형은 지난해 수능에 비해서 6월 모평은 상당히 많이 쉽게 출제됐다. 반대로 얘기하면 지난해 국어 B형의 난이도가 상당히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수학으로 가보겠습니다. 수학은 A형 1등급 96, 2등급 88, 3등급 77, B형 1등급 93, 2등급 88, 3등급 79인데요. 자, 여기서도 뭐 A형은 대동소이한 것 같은데 B형으로 가볼까요? B형. 예, 역시 지난해 수능에 비해서 6월 모평의 등급 컷이 상당히 좀 낮습니다. 그죠? 국어하고는 좀 정반대인데요. 왜 이러냐? 작년에 들으셔 아시면 국어 수학 B형의 난이도가 거의 물 수능에 가까울 정도로 난이도가 없었기 때문에 금년 6월 모평에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좀 있는 수능이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차이가 지금 상당한 것 같아요. 그래서 수학에서도 고득점의 학생들이 인문 학생들보다는 조금 더 적게 나타나는 것으로 지금 볼 수 있습니다. 자, 영어로 가보겠습니다. 영어. 지난해 1등급 98이었죠. 금년에 1등급 100입니다. 물론 이제 일부 다른 기관에서 이제 뭐 98점을 1등급 컷으로 보는 기관도 있습니다만 저희는 이제 100, 그다음에 2등급 95, 3등급 87 정도로 지금 보고 있는데요. 이게 한 가지 특징은 국어, 수학, 영어를 보시면 수학만 조금 내려놓으면 사실은 국어 A, B와 그다음에 영어까지 이렇게 해서 등급이 어떻게 해요? 1등급이 거의 98에서 100이고요. 2등급은 94, 95, 3등급은 90점 가까이 돼야만 3등급입니다. 그러니까 수능 시험이 사실상은 한두 개 또는 두세 개만 틀리면 2등급, 3등급으로 내려가는 이런 구조들이 국수형에서 계속 출제가 좀 쉬운 수준으로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사회탐구 등급 컷을 한번 보시죠. 화면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사회탐구인데요. 사회탐구는 2등급을 한번 보겠습니다. 생활과 윤리 이번 시험에서 등급 2등급 42, 윤리와 사상 2등급 43, 한국사 43, 한국지리 43입니다. 이게 공교롭게 42, 43으로 거의 비슷하죠. 예, 계속 내려가도 마찬가지고 위로 1등급으로 올라가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과목별로 난이도가 대부분 평가원에서의 출제는 어느 정도의 기준을 잡고 있고요. 출제가 상당히 매끄럽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비교해 보실 거는 괄호안이 지난해 2015학년도 수능 등급 컷의 원점수인데요. 두 점수를 비교해 보면 어때요? 1점 내지 2점씩 또는 많게는 3점, 4점씩 이렇게 차이가 좀 나는데요. 이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지난해 실제 수능이나 금년 6월 모평이나 난이도는 문제 자체의 난이도는 비슷한데 이 난이도에 대한 대비
우리 학생들의 공부가 학습의 완성도가 지금은 실제 수능이나 또는 9월 이전까지보다는 조금 더 미약하기 때문에 그만큼의 점수 차이가 지금 지난해 수능과 6월 모평에서의 등급컷 점수 차이가 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이제 세계지리하고 동아시아사 세계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2등급 기준으로 보면 42점, 41점, 41점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해 수능에 비해서는 등급컷이 살짝 조금 낮은 정도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1, 2점 정도씩은 더 공부를 하면 나중에 만회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화면에 보시면 법과 정치, 경제, 사회, 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43점, 45점, 43점이 2등급인데요. 지난해 수능에 비해서는 한 2점 내지 3점 정도, 많게는 4점 정도가 낮은 편인데 우리 학생들이 이제 여름방학 걸쳐서 계속 공부를 해나가면 충분히 점수가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대략 한두 개를 틀리면 여전히 또는 두세 개를 틀리면 1등급을 놓치게 된다. 이런 점은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과학탐구 등급컷인데요. 화면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과학탐구는 각 원과목입니다. 물화생 지의 각 원과목인데 역시 이제 2등급을 한번 보시면요. 이번 6월 모평 2등급이 물리원 42, 화학원 39, 생명과학원 38, 지구과학원 41인데요. 아까 사회탐구에 비해서는 어떻습니까? 네, 점수가 조금 낮다고 보여지시죠?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사회탐구에 비해서 과학탐구가 뭐 문제 자체가 가지는 난이도도 사실은 좀 어려운 상황으로 좀 볼 수 있고요. 전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조금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 지난해 수능에 비해서 역시 이제 1, 2점 정도가 등급컷이 낮아서 앞으로 공부를 하면서 충분히 좀 많이 할 수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보시면 이제 2 과목에도 등급컷이 있는데요. 2등급 등급컷을 보시면 물화생지 이렇게 40, 40, 43, 38로 40점 전후로 해서 등급컷이 나오는데 여전히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 지난해 등급컷에 비해서 이제 1, 2점 정도씩 3, 4점 정도씩 낮은 건데 계속 공부를 해나가면 충분히 만회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지금 보여집니다. 자, 등급컷 살펴봤는데요. 이 등급컷은 뭐 다른 사이트라든지 또는 네이버에 가서 검색을 다 해볼 수 있는데 지금 이제 사실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이 주요 대학의 학과 합격선 예측인데요. 자, 이 합격선 예측은 사실은 원점수 기준에 저희가 국수영탐 총점으로 했기 때문에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지금 정도는 내 성적을 다 합산했을 때 어느 정도 갈 수 있는지를 좀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제 인문계열부터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문계열인데요. 국어, B형, 수학, A형, 영어, 사회탐구 2과목. 자, 몽땅 점수를 합했어요. 400점 만점에 원점수 387점이다. 서울대, 연대, 고대 갈 수 있네요. 서울대 갈 수 있습니다. 1% 안에 정도 드는 실력이고요. 전국에서 인문에서 한 3,000점 정도 하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조금 내려서 볼까요? 365점 정도다. 그러면 어디 갈 수 있겠습니까? 예, 건동, 홍숙 정도는 충분히 갈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럼 서울 시내에 있는 인문계 대학을 가려면은 이번 6월 모평에서 국수영탐 몽땅 합하면 어떻게 해요? 320점 이상만 받으면 갈 수 있다 정도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다소 오차가 있기 때문에 이 페이지는 잘 메모를 해 두셨다가 나중에 참고로 해서 대략 이 정도 수준은 내가 갈 수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연계열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연계열은 의대라든지 또는 서울대 상위권에 갈 수 있는 점수가 전국에서 한 2,000등 되는 1% 점수인데요. 국어 A형, 수학, B형, 영어, 과탐 2과목 384점입니다. 네, 이 정도 점수이면 전국에 있는 의대는 충분히 갈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중간에 좀 내려가서 보시면은 서강대, 한대 중위권이나 2대 정도 갈 수 있는 수준이 360점입니다. 전국에서 한 5% 자연계 만등 정도인데요. 참고로 해서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자연계에서 서울에 있는 대학 가려면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전부 다 몇 점 받아야 돼요? 예, 한 290점 정도만 국수영탐 정도에서 받으시면 가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현재 인문계나 자연계나 국수영탐으로 갈 수 있는 가채점 기준은 참고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도 수준이면 대략 어느 정도 갈 수 있겠거나 보시고 나중에 성적 발표 후에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 이제 6월 모의평가 분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앞서 강의했던 내용들 쭉 다시 한 번 더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2부 강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6월 모의평가의 분석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자, 분석된 6월 모의평가의 내용을 가지고 이제 2016학년대 수능을 어떻게 저희가 공부를 좀 제대로 대비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6월 모의평가의 성적 활용법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표 점수와 비교하지 말라.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6월 모의평가. 사실은 목표 점수 세워놓은 친구들 많을 겁니다. 국어에서 몇 점, 수학에서 몇 점, 영어에서 몇 점 있을 텐데요. 이게 지금 전체 고3 기준으로 와서 보면 수능 준비 기간의 3분의 1 시점입니다. 앞으로 3분의 2가 남은 거죠. 그러니까 지나온 공부했던 시간보다는 앞으로 남은 시간이 훨씬 많기 때문에 지금까지 공부한 결과보다는 앞으로 이제 남은 기간 동안 공부 계획을 세우는 게 훨씬 더 낫다로 이제 봐야 되는 거고요. 자, 목표 점수 대비했을 때 달성했어요. 그럼 기분이 참 좋겠죠. 근데 하지만 우리 사람이 좀 그렇습니다. 기분이 좋고 기쁘면은 잠시 뒤면 좀 긴장이 좀 살짝 풀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학습 계획이 전체적으로 좀 흐트러질 수가 있고요. 반면에 이제 목표 점수가 달성되면 어떡해요? 목표 점수가 달성되지 않으면 공부 동기, 공부하는 의욕이 안 생기죠. 그래서 사실 공부하는 마음이 좀 없어지기 때문에 지금 이제 뭐 공부의 결과보다는 앞으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 실제 수능을 준비하는 과정에서의 학습 상황을 점검하는 이제 한 번의 시험이다. 그리고 좀 중요한 시험이다. 치르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좀 알아봐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재학생, 졸업생 같이 치러지다 보니까 사실은 100분에 좀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가 3월, 4월 영역별로 100분위는 그냥 내 100분위인데 이 졸업생들이 아무래도 재학생보다는 성적이 좀 좋기 때문에 100분위가 자동으로 한 영역별로 2 내지 5 정도씩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2등급이든 게 3등급, 1등급이든 게 2등급 이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는 좀 잘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영역별로 공부해야 할 내용을 점검하자. 이건 무슨 얘기냐? 자, 열심히 공부했다면 모의평가 성적 잘 나오죠. 근데 사실은 이 이제 시험 결과를 가지고 앞으로 뭘 공부해야 될지를 찾는 게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공부한 데서 나왔는지 아니면 공부 안 한 데서 나왔는지 잘 모르죠. 그걸 어떻게 아느냐? 자, 먼저 예를 들어서 국어 이제 45문제면 45문제 전체를 내가 알고 맞춘 문제, 알았지만 틀린 문제, 모르고 틀린 문제, 몰랐지만 맞춘 문제, 이렇게 이제 4개 정도의 그룹으로 좀 나누어서 문제를 전체를 좀 나눠보면 기본적으로 이제 다 알았지만 틀린 문제, 그 다음에 몰랐지만 맞춘 문제, 이렇게 이제 2개의 그룹 안에 있는 문항 번호들을 좀 찾아서요. 그 문항 번호들을 중심으로 해서 내가 좀 정리를 해 나가면 사실은 공부의 효과 또는 학습의 효과가 상당히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맞출 수 있는 문제, 잘할 수 있는 문제들을 찾아서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좀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국어 수학의 AB형 점검해보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사실은 국어하고 수학에서 보면 원래 이제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는 국어는 B형을 보고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수학은 B형을 보는데 이 A형하고 B형의 그 교차 지원을 AB형을 다 받는 학교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영시형을 다 받는 경우에는 B형에 가산점을 주죠. 근데 하지만 수능 시험에서 국어든 수학이든 간에 내 성적 자체가 B형 받는데 성적이 잘 안 나온다 그러면 A형을 보는 친구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면 A형 보면 어떻게 돼요? B형에 가산점을 주는 그 벽을 넘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A형이냐 B형이냐 내가 실제로 시험을 좀 봐서 과연 A형에서 더 높은 점수가 나올 수 있는지를 좀 확인해야 되겠고요. 만약 A형을 봤는데 내가 자연계열인데 수학 B형을 안 보고 A형을 봤어요. 근데 대학 갈 수 있는 선택의 폭이 좀 줄어들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모집 요강을 통해서 좀 확인을 해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탐구 영역을 좀 선택을 할 때 좀 주의를 해야 되는데요. 자, 탐구 영역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탐구 영역은 사실은 지금 이제 수험생 입장에서 아마 졸업생들도 지금 내가 선택했던 탐구 과목을 바꾸고자 하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을 텐데요. 고3 같은 경우에는 더 하겠죠. 근데 너무 미루면 안 돼요. 여름방학 들어서 해야지 또는 여름방학 끝나고 해야지 이렇게 가면 사실 아까 보셨다시피 국어, 수학, 영어의 난이도가 상당히 무너지고 있는데 탐구가 중요한데 탐구에 공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내가 정말 공부를 열심히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수능을 보고 나서는 사실은 가기 힘든 상황이 좀 발생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탐구 선택 과목에 좀 유념을 해야 되는데 그럼 탐구 선택 과목 만약에 안 한 친구들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 했다 그러면 첫 번째 선택 기준 학교에서 배운 과목 선택하세요. 새롭게 그냥 나 혼자 또는 뭐 인강하겠다 아니면 과외하겠다 또는 학원 다니겠다 이런 결심하지 마시고 학교에서 배웠던 과목 무조건 1순위로 선택을 하시고 두 번째 자신 있는 과목 하세요. 모의고사 몇 번 봤는데 그중에 내가 보니까 탐구 이 과목 괜찮겠다 아니면 이 과목 한번 해볼 만하다 그 과목 선택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자, 세 번째 응시 인원 많은 과목 선택하세요. 그게 중요합니다. 왜? 실제로는 원점수가 아니라 편점수 100분위로 바뀌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선택한 과목에 응시 인원이 웬만큼 돼야만이 물론 난이도는 복불복일 수 있는데 인원이 많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내 백분위하고 표준 점수가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응시인원이 많은 과목을 선택하는 게 좋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선택 과목의 실제 난이도는 아무도 예측 못하지. 아까 제가 복불복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이거도 저거도 아니다 싶을 때는 지금까지 봤던 선택 과목들의 원점수를 쭉 비교해보고 내 사회문화 생활윤리 그래도 원점수 높다. 그리고 선택인원 많다. 그러면 그 과목을 선택하는 게 훨씬 더 낫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수시 최저학력 기준도 좀 점검해보자 말씀드렸는데 수시 최저학력 기준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수시 모집의 최저학력 기준은 지금 이제 우리 수능 성적으로 판단할 때 뭐 논술 보는 몇몇 대학들 시립대도 그렇죠. 작년에 한양대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건국대, 광운대 이렇게 논술 보는데 최저학력 기준 없는데 무슨 수능의 최저학력 기준이 좀 준비를 해야 되는 건가요? 그냥 안 해도 되지 않는가요? 안 해도 되는데 왜 수능 모평 봤어요? 네, 실제 그런 게 아니거든요. 모든 수능을 치르는 친구들이 수능 시험의 성적을 가지고 수시 최저학력 기준도 채우고 실제 수능 성적으로 정시에도 지원할 걸 염두에 둔단 말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수시 최저학력 기준도 내 지금 영역으로 갈 수 있는지 없는지 점검을 해보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 또 하나는 이제 정시 모집에 6월 모평 성적으로 어느 정도 갈 수 있는지를 판단해야 되는데 우리 학생들이 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은 지금 성적으로 갈 수 있는 것을 딱 그냥 연결해서 이 성적이면 갈 수 있다 없다 그냥 판단을 하고 이게 실제 수능이다라고 예단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됩니다. 왜? 아직도 많은 시간이 남았잖아요. 그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고3이면 수능 공부 시작하고 아직 3분의 2가 남았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앞으로 성적을 얼마만큼 더 올려야 목표 대학에 갈 수 있을지를 좀 재보고 그러면 국어에서 몇 문제, 수학에서 몇 문제, 영어에서 몇 문제 이렇게 좀 문항수 기준으로 좀 정리를 해놓고 가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도 6월 모평으로 꼭 이 대학 학과는 재보고 싶다 그러면 범위를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한 5점 또는 플러스 마이너스 3점 내에 범위를 두고 조금 부족하구나 조금 남는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시고 목표 대학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 또 하나는요. 6월 모의평가에 이 함정에 좀 빠지면 안 되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6월 모평 보고 나면 우리 학생들의 이 소위 말하는 그 정신적인 이 한계가 다가옵니다. 그 정신 집중력이 막 무너지는 거죠. 이제 왜 그러냐면 사실은 이제 6월 모평도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국어, 수학, 영어의 난이도가 없거든요. 열심히 공부했는데 성적이 안 올라요. 나도 공부하고 너도 공부했는데 제가 나보다 못한 것 같은데 수능 점수는 비슷하게 받았어요. 또 많이 받았어요. 그런 걸로 실망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선생님께서도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쉬운 수능에 적응하는 방법을 새롭게 배워야만 금년 수능에서 성공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사실은 이제 그 6월 모의평가를 보고 나서 6월 모의평가의 난이도로만 예단을 하지 마시고 계속 공부해 나가는 과정에서의 점검으로만 조금 생각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준별 학습법에 대해서도 조금 더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요. 수준별 학습법, 그러면 상위권, 중위권, 하위권은 어떻게 공부를 좀 해야 될까? 화면 보시면서 제가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상위권 학생들은요, 보면 틀린 문항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틀린 문항 위주로 영역별 오답의 유형을 좀 파악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수능 영역별로 학습의 이제 세부 내용, 그 다음에 학습 난이도, 이런 부분 좀 점검해가지고요. 특히 이제 최상위권의 경우에는, 영역별로 만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 좀 정리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중위권 학생들은 이 영역별로 내가 잘하는 영역, 못하는 영역이 어떤 건지, 그리고 시간 배분을 어떻게 하면은 전체적인 국수영탐의 성적이 올라갈 수 있을지, 그리고 이제 여름 방학 끝나기 전까지 소위 말하는 이제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인데요. 그때까지 부족한 영역을 어떻게 해서 성적을 조금 올릴 수 있을지, 공부할 수 있을지를 기억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고요. 하위권 수험생, 제가 보건대는 6월 모평 보고 나서 포기할 필요 없습니다. 왜? 아마 남아있는 기간만큼만 집중해서 기초부터 하더라도 충분히 80점 이상은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 있는 한 과목이나 한 개 영역을 선택해서 단기간에 성적 향상의 어떤 성취감을 맛보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무엇보다 자신을 믿어야 됩니다. 나 자신을 내가 믿지 않으면 누가 나를 믿습니까? 그죠? 그래서 내가 공부하면 성적이 오르고 목표하는 대학에 충분히 갈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새로 시작하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2016 정시 모집에 우리가 이제 수능 반영에 관련돼서 조금 표를 정리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건 다른 내용은 아니고요. 사실은 목표 대학에 어떤 전형 방법들이 있는가를 떠나서 정시 모집이 대부분 수능으로 선발을 한다는 것을 조금 보여주려고 하는데요. 먼저 준비된 표를 한번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은 주요 대학의 이제 수능 반영 방법, 전형 방법인데요. 보시면은 수능이 거의 다 100%인데요. 자, 연세대 고대 학생부 10%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학생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거 거의 수능 한 문제도 안 되죠. 그 다음에 서강대학교 학생부 10%, 이 비교과입니다. 출결하고 봉사활동이죠.
쭉 내려가면 한양대, 나군에서 이제 학생부 10% 있고요. 건대도 가나다군에 있는데 학생부 10%. 주요 대학뿐만이 아닙니다. 전국에 있는 거의 모든 대학에서 학생부 정시 모집에서 20% 넘는 대학들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수능 공부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수능 공부를 그래도 단도를 해 나가면 정시 모집에서는 뭔가 살아날 수 있는, 우리가 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좀 정리를 해볼 수 있고요. 자, 그다음 또 하나 이제 저희가 좀 정리를 좀 해봤는데 뭐냐면 수능 시험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사회탐구, 과학탐구를 조금 더 제가 좀 중요하다라고 조금 더 염두에 둬야 된다 말씀을 드렸는데 주요 대학을 좀 보시면은요, 과학탐구 쪽이나 또는 이제 탐구의 가중치나 또는 선택에 좀 제한을 두는 경우가 있는데요. 준비된 표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로 이제 보면 자연 계열의 과탐 영역 2에 이제 또는 과학 탐구에 가산점을 두는 대학들이 많은데요. 특히 이제 좀 눈여겨 보셔야 될 것은 서울대는 과학 탐구에 1+2나 2+2 선택을 해야 되는데 서로 다른 과목을 해야 되고요. 연세대학은 이제 서로 다른 과목인데 1+2 이런 구조는 아니어도 된다는 거죠. 그다음 이제 한양대는 자연 계열의 과탐 2에 표준 점수에 3% 가산점을 준다는 건데 이들 대학뿐만이 아니라 이제 과학탐구 쪽에 가산점을 많이 두고 있기 때문에 주로 이제 자연 계열일 것 같습니다. 과학탐구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해 나가야만이 우리 학생들이 실제로 이제 국어, 수학, 영어의 난이도가 조금 더 낮은 가운데서 과학탐구, 탐구 성적으로 조금 더 좋은 성적을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시계별로 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6월 모평이 끝나고 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정신적으로 좀 한계 상황에 와서 무너지는 친구가 많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사실은 지금부터가 시작인데요. 왜 그러냐면 제가 보건대는 이제 뭐 우리가 흔히 듣는 얘기는 이제 골든타임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골든타임이 뭐죠? 네, 골든타임은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이제 의학적으로 조금 보면 생명을 이제 소생할 수 있는 어떤 일정 시간 내에 뭔가 이제 응급 이제 처방을 하면 활동을 하면 사람의 생명을 좀 연장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시간들을 얘기하는 건데요. 뭐 이런 거 있죠. 뭐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비행기에서는 90초 이내에 탈출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희가 볼 때도 수능을 치르는 수험생의 입장으로 볼 때는 지금 수능 성적을 올릴 수 있는 게 6월 모평 이후에 6월, 7월, 8월 9월 모평 이제는 한 3개월 정도 기간이 제가 보건대는 골든타임입니다. 충분히 우리 학생들이 3개월만 집중해서 하면 내가 좀 부족한 영역에 또는 내가 준비되지 않았던 영역에 성적들을 충분히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래서 3개월간 좀 집중해서 공부하자. 이런 게 이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메시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게 여름방학 동안에 이제 저희가 좀 어떻게 해야 될까의 문제인데 여름방학 동안은 사실은 보면 좀 부족한 영역을 공부를 좀 올릴 수 있는 영역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잘하고 있는 영역 중에서도 사실은 수능 최장력 기준을 갖추는 구조화에서는 어떤 영역을 더 잘하고 또는 더 등급을 가져가야 될지 이런 좀 전략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내신에 대한 부담이 좀 없기 때문에 여름방학 동안에 내가 수능에 있어서는 부족한 영역이든 또는 더 잘하는 영역을 어떻게 등급을 확실하게 안정 있게 할 수 있을지를 좀 정리를 좀 해나가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9월 모평인데요. 이거 우리 수험생들 참 난리 났습니다. 6월 모평 치른 게 엊그제인데 9월 모평 준비하는 친구 있어요. 이런 식으로 공부하다가는 끝장이 납니다. 왜냐하면 실제 수능이 우리가 목표로 하는 최종 목적지예요. 그래서 9월 모평만을 대비해서 공부하는 친구들이 적합하지 않습니다. 실제 수능을 대비해서 우리가 계속 공부를 해나가면서 9월 모평도 한번 우리가 중간에 거쳐나가야 될 관문이라고 생각하고 9월 모평 치르고 나서도 9월 10월, 11월까지 충분히 시간이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9월 모평을 위한 준비를 하지 마시고 전체적인 그림을 11월 최종 수능까지 좀 가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마무리 학습 전략은 나중에 해도 되는 거죠. 그래서 너무 지금부터 9월 모의평가 또는 이제 마무리 학습 전략까지 쭉 체계적인 계획을 세우기보다는 당장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6월 모의평가를 보고 나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공부를 어떻게 하면 지금 6월 모평보다 성적을 조금 올릴 수 있을지에 조금 집중을 하는 게 좋은 방법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2016 수능 대비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지금까지 한 내용 한번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시 합격에 대한 궁금증, 내신 성적에 대한 걱정, 내가 원하는 대학, 고3은 걱정이 많다. 하지만 꿈도 많다.
내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네, 오늘 6월 모의평가의 분석과 2016 수능 대비 전략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어때요? 좀 많은 도움이 되셨나요? 많은 내용을 하려다 보니까 좀 시간이 좀 촉박한 감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자, 제가 보건대는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대부분 이제 3월부터 이제 시작이 아니고요. 6월 모평을 보고 나면 본격적인 이제 공부를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야만 수능 성적을 올릴 수 있겠구나. 이제 이런 감들을 좀 잡고 공부에 제대로 된 이제 방향을 잡아 나간다고 하는데요. 수능은 이제 왕도도 없고요. 정도도 없다는 생각이 조금 들긴 합니다. 6월 모평을 보고 나서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하지만 우리가 이제 수능이라는 것은 난이도와 사실은 이제 그 문항수와 뭐 시험 시간이라든지 출제 유형이라든지 이런 게 다 정해져 있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일정 시간 동안 정해진 트레이닝을 하게 되면, 연습을 하게 되면 분명히 성적 향상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수능에 대한 준비를 하면 꼭 금년 입시에서도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